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신주영입니다. 네이션와이드 스터디 for 드럭 세이프티 인 코리아로 임신부의 그 전국민 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성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진행한 연구들은요, 한국연구재단의 이제 연구 과제로 제가 5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신부가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근거의 생성을 목표로 해서 성균관대 약대 이제 저희 연구실 박사님들, 그리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 그리고 산부인과의 한정열 교수님, 그리고 원래 차병원에 계시다 지금은 고려대로 옮기신 최승아 교수님 이렇게 같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5년째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신 중 진통제, 뭐 혹은 또 임신 중 벤조다이아제핀 복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약물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출판된 임신부 그리고 태어난 이제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PPI 등과 같은 위장관 치료제들 복용했을 때 산모 그리고 아이 건강 결과 이거 이제 출판된 결과이고요. 두 번째 것은 아직까지 이제 피어 리뷰 저널에 출판되지 않고 이제 제가 진행 중인 결과입니다. 그 건강보험 자료에 기록된 임신부의 레티노이드 복용 기록 그리고 주요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엄마 아이 연계 자료입니다. 이제 이 자료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데이터 연구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트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있는 환자 정보, 진단명, 뭐 처치, 처방, 그리고 의료 이용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검진 자료, 그리고 이제 영유아 검진 기록들까지 모두 모아져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신청하면서 제가 엄마 아이 연계 자료도 함께 달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엄마 아이 연계 자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기준으로 해서 엄마와 아이가 같은 건강보험증에 있으면서 그 해당되는 엄마의 아이 자료까지 이렇게 같이 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엄마와 아이의 연계라는 것을 건강보험증으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보험증이 이렇게 세 가족 아이가 한 명이고 엄마, 아빠, 아이가 모두 다 하나의 건강보험증, 그러니까 뭐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와 아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거 연계가 되고요. 혹은 엄마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엄마의 피부양자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오른쪽 것이 이제 연계가 안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unlinked pregnancy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제 둘 다 뭐 맞벌이 부부여가지고 독립된 건강보험 이제 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의 피부양자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 자료에서는 연계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70%에서 80% 정도의 연계율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Exceed Suppressive Medication, ASM, 주로 PPI 그리고 H2RA 안타고니스트 이런 약들인데요. 산모들이 막 속이 쓰리고 막 해도 약을 잘 복용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근데 그런 뭐 위장관용 이런 약들까지 혹시 어떤 특정한 리스크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알러직 디지즈가 아이들, 그리고 좀 젊은 영 어덜츠에서 계속 이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알러직 디지즈를 이제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원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페이털,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초기에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것이 알레르기 질환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이제 몇 편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뭐 특히 PPI나 H2RA 안타고니스트 같은 이게 뭐 잔탁 이런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제 PPI 또 잔탁 이런 약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OTC로 팔릴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이게 바이올로지컬하게는 이런 약들이 이런 pHD 농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뮨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설이, 띠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간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하는 것을 이제 규명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기존 연구인데요. 기존에 임신 중 혹은 인펀시 상황에서의 알러직 디지즈와의 관련성을 보면 천식 같은 경우에는 풀드 RR 값이 1.4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존 연구들을 조금 더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은 기존 연구들이 예를 들어서 GERD가 있는 산모와 없는 산모 혹은 within family,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고려된 결과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 임신부들이 PPI나 H2RA 안타고니스트 같은 위장간 용제를 좀 안전하게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임신부, 이렇게 프리네이털 단계에서의 ASM, 그러니까 위장간 용제 노출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6개월 미만의 노출까지 함께 살펴본 결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7년에서 2020년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사용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엄마, 아이 연계 코호트입니다. Mother Child Link 코호트를 이용해서 이 해당되는 엄마의 아이 기록까지 모두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코호트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게 프리네이털 익스포저에서 이건 이제 산모들의 결과이고요. 임신부들. 오른쪽에 있는 게 인펀트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떻게 약을 복용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방법에 있어서 이게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이 아니고 또 임신부 대상으로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죠. 아이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두 군을 가장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성향 점수 매칭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서 무작위 배정 수준으로 두 군의 모든 교란 요인들의 균형이 잘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전적인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시블링 매칭해서 아이를 2명 낳은 엄마가 첫째 아이 때는 약을 먹었고 둘째 아이 때는 약을 안 먹었는데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다르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 다른 쌍, 디스콜던스한 쌍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보시면요, 그 임신 시작 시점을 저희가 연구해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또 출산 시점을 이제 분만 기록을 통해서 정의한 다음에 임신 중에 이제 복용 기록을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인펀트의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고 6개월 안에 PPI나 H2RA 안타고니스트 그 노출 여부를 가지고 건강 결과를 판단하였습니다. 아웃컴의 경우에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또 푸드 알러지 이 네 가지를 컴포짓하게 보고 또 이 네 가지를 인디비주얼하게 보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리네이터란 익스포저를 볼 때는 엄마의 뭐 나이라든지 뭐 소득, 사는 지역, 또 엄마의 다양한 이제 엄마가 아스마나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이 약과 관련된 적응증, 또 이 페이털 시기에서의 병용 약물 이런 것도 이제 모두 함께 보았고요. 인펀트 단계에서는 성별이라든지 벌스 웨이트, 피딩 타입, 또 레스피레토리 그 다이그노시스의 벌스 이런 것들 모두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군을 가장 유사하게 맞추기 위한 성향 점수 매칭, 그리고 형제 자매만 이제 모아서 분석한 시블링 매칭, 이런 기법들을 활용했고요. 결과는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가 데이터니까 임신부가 총 400만 명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서 산모들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제외가 됩니다. 균형이 안 맞는 환자들인데요. 이 약을 먹은 산모와 먹지 않은 산모가 이제 80만 명, 80만 명을 가지고 최종 분석을 했거든요.
빠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약을 먹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뭐 특정 질환이 있어서 약을 안 먹은 사람과 너무나 이제 비교하기에는 비교성이 떨어지는 이 산모들을 많이 제외를 했고요. 또 시블링 매칭을 하면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만 남기면 60만 명이 남아서 30만 명, 30만 명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인펀트인데요. 인펀트는 2.4%가 약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형제자매 매칭이 되는 사람들만 가지고 오면은 이제 4만 명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였고요. PS 매칭은 이제 8만 명 정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PS 매칭 전과 후인데요. 지금 이 프리네이털 익스포저 단계에서, 이거는 매칭 후입니다. 애프터 매칭. 매칭을 하고 나면, 보시면은 엄마의 출산 나이가 31세 정도로 똑같이 맞춰지고요. 엄마의 컨디션, 뭐 아스마 4.8, 4.6, 알레르기성 질환 40% 해서 두 군이 거의 유사하게 맞추어집니다. 병용 약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인펀트도 마찬가지로 그 태어난 아이들의 엄마의 컨디션, 그리고 또 어떤 약 같이 먹었는지 이런 것들 거의 유사하게 맞추어서 SMD 값이 0.1보다 작으면 두 군이 균형이 맞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데요. 거의 유사하게 모두 변수들이 맞추어졌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요, 프리네이털 익스포저입니다. 그래서 PPI를 산모들이 복용했을 때 알레르기 질환이 아이들이 생기느냐? 안 생깁니다. 가장 빨간 박스만 한번 보실게요. PS 매칭 결과 보시면 다 1이에요, 1. 정밀도가 높습니다. 이게 대규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교란 요인을 통제했더니 산모들이 PPI나 뭐 그 속쓰릴 때 먹는 H2RA 안타고니스트, 뭐 시메티딘, 라니티딘 이런 거 복용해도 아이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PPI only 또 H2RA only 해도 이제 다 리스크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으면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이런 PPI를 2%밖에 안 먹었거든요. 보면 거의 뭐 6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이런 약을 먹는 게 전체 중 2%밖에 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이 리스크가 혹시 알레르기 질환 리스크가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1%, 1%, 1% 정도인데요. 딱 하나가 약간 높아요. 푸드 알러지. 푸드 알러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PS 매칭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고 천식 리스크도 약간 올라가는데요. 1.16 정도로 유의미하게 올라가기는 합니다. 예, 보시면 천식 노출된 환자 중 천식 이벤트가 2만 7천 건이고 비노출 환자 중 2만 4천 건이라서 한 2천 명 정도가 더 생긴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1.16이라는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시블링 매칭 결과로 한번 보실게요. 뭐 시블링 매칭은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중에 이제 엄마가 따르게 했을 때를 보면 푸드 알러지 리스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도 6개월 이전에 이 약을 먹었다고 해도 뭐 푸드 알러지 이런 게 생긴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펀트에서 시블링 매칭을 하면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는 것이 천식입니다. 그래서 천식 리스크는 그래도 계속 약간 높아져 있거든요. 1.13입니다.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통계 분석 방법을 적용했을 때도 이 리스크는 계속 관찰이 되기는 합니다. 두 번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인 결과고, 피어 리뷰 받은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Q&A 때 코멘트나 질의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노이드 관련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이고요. 현재 시판되는 이소트레티노인 등 해서 세 가지 중증 여드름, 뭐 습진 이런 데 이제 사용되는 것들을 했고요. 이게 비급여는 이 건강보험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급여로 기록된
레티노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되게 제한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 레티노이드의 안전성과 관련한 이런 대규모 역학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레티노이드 제제 기형과 관련한 메커니즘 등은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국가 피임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RMP 운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그래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18명 중 1명, 42명 중 2명 이렇게 기형이 생긴 것들이 파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연구들 보면은 레티노이드 노출 임신부의 메타 분석에서는 되게 이질적인 결과가 이제 도출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한 4%에서 10% 정도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메타 분석 내 포함된 연구 대상자 수가 이제 38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데이터 2008년부터 2021년 자료였고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보통은 비급여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처방 기록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처방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임신 1년 전부터 출산 1년 후까지의 이제 경구용 레티노이드의 노출 패턴 분석 결과, 그리고 시계열적인 트렌드를 보았고요. 그리고 주요한 결과 변수로는 선천성 기형, 저체중, 그리고 신경발달 디소더로 자폐, 그리고 지적장애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통계 분석은 제가 이제 만 벌스당의 이벤트 숫자를 이제 계산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를 한번 보시면 임신 전에는 이렇게 오럴 레티노이드 복용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이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임신 시작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줄어듭니다. 이제 당연한 결과죠. 이렇게 노란 시점에서 줄어드는데 한 달 전에도 이게 약간 유지가 돼요. 임신인지 몰라서 이렇게 계속 복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300건 정도가 건강보험 자료에도 잡히거든요. 300건 정도.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복용한 기록은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이후에도 아주 조금 이렇게 잡히긴 해요. 이렇게 오류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그리고 출산 후에 이제 또 다시 복용을 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볼 수 있고요. 이게 연도별로 보게 되면 이게 레티노이드를 복용하고 이제 임신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 임신당 2명 정도는 계속 이렇게 복용한 임신부들이 연도별로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RFP들이 진행됐지만 또 그게 이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에서 약간 줄긴 하는데요. 2020년에 1.4 정도입니다. 그래서 2.3에서 1.4 정도로 1명 정도가 줄긴 했어요. 10,000명 중 1명 정도가 줄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임신 10,000명당 1명의 레티노이드 노출 임신.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탁 떨어지는 트렌드는 아니고, 근데 수치로 보면 그래도 1명 정도 준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Adverse Children's Outcome을 보시게 이게 메인 결과인데요. 그 결과 보시면 전체 오버롤 프레그넌시에서 선천성 기형이 357건이 나왔거든요. 만 벌스당. 근데 레티노이드 노출 임신부에서는 400건이 나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선천성 기형 아기가 더 많다라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했는데요. 물론 중간에 인공유산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선천성 기형과 인공유산이 컴피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인공유산 기록이 또 잡히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 수치 10,000명 중 50명 정도의 차이입니다. 저체중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449, 442였고요. 반면에 이제 오티즘은 조금 높게 나옵니다. 10,000명 중 59, 138. 지적 장애는 이제 10,000명당 44건이 잡혔는데 124건이 잡혀요.
그래서 요 밑에 두 가지는 레티노이드 노출 임신부에서 조금 의미 있는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벤트 수치만 보시면 10건, 9건, 724명의 이제 레티노이드 노출 임신부 중 10명이 이제 자폐, 그리고 9명이 지적 장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가지고, 결과를 이제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 아직 계속 보면서 연구 중인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이거를 연구에, 이 발표 자료에 포함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산부인과 선생님들만 보시는 자리에서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이제 좀 결과를 다듬는 데 있어서도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진료하시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건강보험자를 연구하면서 사실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과 변수의 타당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의무 기록이나 환자의 직접 조사 이런 것들과 비교하는 타당도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병원 자료를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임상 교수님과의 협업이 이제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좀 또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다음 이메일 주소 이제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